탄소 중립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이라는 주제고요. 1096회 정책 지식 포럼입니다. 오늘 발표하실 분은 환경부용당 ESG 경영차장이신 장인환, 영남대를 나오시고 행정학과 나오시고 고려대 노동대학원의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 수료,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석사하시고 인하대학 경영대학교 지속가능 경영학 박사과정에 계십니다.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한국환경공단 ESG 경영처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장인환 처장입니다. 오늘 두 분의 지정 토론자가 계신데요.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 개건연구원에 계신 박찬호 선생님. 반갑습니다. 박찬호라고 합니다. 이따 또 토론 시간에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대 지구환경과학과를 나오시고 환경공단의 한국환경공단 상임이사를 하시고 환경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하셨고 지금 현재는 한국행정연구소의 서울대학교 개건연구원으로 계십니다. 또 손경희 선생님입니다. 부장님이신가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수도권메리트 관리공사 부장입니다. 손경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석사는 손경희 부장님은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를 나오시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대학원 에너지융합학과에서 박사하셨죠? 네, 박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 분의 발표와 두 분의 토론이신데 오늘 굉장히 실무적이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발표하시는 게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인데 여러분들 더 아시다시피 기후변화, 탄소 중립 이런 것들이 뭐 한 10년 전부터 계속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아마 그 정부에서도 그 국가적인 또 글로벌한 또 이슈고 또 그걸 머스트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공기관에서 이거를 하도록 굉장히 기관 평가라든가 이런 데서는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저도 약간 기관에 있을 때 정부 이런 핵심 과제는 기관에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평가에 집어넣어가지고 점수를 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오늘 발표자분께서 처장님이신데 ESG 경영처장인데 아직 부처를 그렇게 만들었고 환경부에서 있으니까 또 환경부는 또 이걸 또 자기들이 메이저로 끌고 가야 되는 거니까 아마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환경부의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입장을 여러분들이 크게 이해하시고 발표를 들으시면 굉장히 유익한 실무적인 어떤 지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표해 주시죠. 예, 먼저 오늘 중요한 주제로 오늘 그 포럼을 준비해 주신 주최해 주시고 또 오늘 귀중한 발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준기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국환경공단에서 ESG 경영 그리고 경영혁신, 기관 경영평가, 조직 성과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봄에 또 교수님께서 그 공기업 학회 행사 때 그때 이제 기관 혁신 사례에 대해서 제가 발표한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같이 자리를 하게 되어서 매우 이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단은 환경부의 그 대부분의 정책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탄소 중립 관련 공공기관의 역할 중에서 이제 공단이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용은 먼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국가 탄소 중립 계획과 공단의 추진 현황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여러분께서 ESG 경영과 관련해서 많이 아마 접하시고 다들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IPCC 이제
기후변화와 관련된 유엔사나 정부간 협의체, 과학적인 그 기후변화 관련 분석 평가를 통해서 글로벌 기후 전략에 대한 그 대안 마련을 하고 있는 IPCC에서 기후변화 관련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그 연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09도씨 이상 상승하였고, 또 이러한 기후 변화는 인류 활동에 의한 배출된 온실가스 영향과 인한 부분이고, 또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이러한 상승폭과 또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IPCC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나리오에 따르면 가장 낮은 최저 단계의 배출 수준부터 가장 높은 단계에 이르기까지 기후의 온도는 지구의 온도는 지속적으로 현재보다 상승할 것이고, 또 극적인 어떤 그 감축이 있지 않고서는 21세기 안에 1도씨뿐만이 아니고 2도씨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각 시나리오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기후 변화에 따른 대형 산불, 또 극한 폭염, 또 폭우, 태풍 등의 최근만 하더라도 이제 두바이 폭우 피해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러한 어떤 기후 변화와 관련된 재난, 이상 기후에 따른 피해가 지속적으로 빈발하게 발생이 되고 그 더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 손실뿐만이 아니고 인명, 시설 피해 등 같은 그 연관 산업에 대한 영향 부분도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러한 그 외부 효과를 이제 반영하게 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계절의 변화를 실감을 하고 있는데요. 통계를 보면 겨울과 여름의 그 길이가 약 20일 정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그래서 여름이 이제 더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지는 계절의 변화를 저희들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후 변화로 인한 어떤 그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현 추세로 이러한 배출이 이제 지속될 경우에는 2100년도에 이르러서는 아주 어떤 높은 어떤 온도 상승과 해수면의 상승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가 탄소 중립 계획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기후 위기에 따라서 국제사회는 선진국 중심의 감축 의무를 부담하는 교토 의정서 채택에 이어서 2015년도에 파리 협정 체결을 통해서 전 지구적인 장기 온도 목표 설정과 국가 NDC 설정 등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도에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고, 2021년도에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을 제정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은 국가 경쟁력과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최상위 정책 과제입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확보, 국가 경쟁력, 그리고 급변하는 국제 이런 그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은 우리가 추진해야 될 가장 중점적인 정책 목표입니다. 우리는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각 부문별로는 지난해 4월에 개최된 수립한 국가 그 탄소중 녹색 성장 전략에 따르면 이 이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각 부문별 NDC 목표를 수정하였는데요. 총 배출량은 변동이 없지만 전환 산업 분야, 수소, CCUS, 국제 감축 등 이러한 정책의 이행 가능성과 또 기술의 어떤 그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NDC를 수정한 바 있습니다.
국가 탄소 중립 계획의 비전으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도약을 위해서 책임 있는 실천, 질서 있는 전환, 혁신 주도 탄소 중립, 녹색 성장의 3대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고 4대 전략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 12대 과제로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의 등 무전원 탄소 전환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산업구조와 순환경제 전환 등 구체적인 효율적 방식으로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책임 있는 탄소 전환 중립, 과학기술 혁신과 규제 혁신을 통한 탄소 중립 가속화, 탄소 중립 친화적인 재정, 금융 프로그램 구축 등 민간이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그리고 탄소 중립 국민 실천과 지방이 중심이 되는 탄소 중립 등 사회 구성원의 공감과 협력을 통해 함께하는 탄소 중립,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 위기 적응과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탄소 중립 등 4대 전략과 12대 전략 과제를 수립해서 이행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22년도 탄소 중립 이행 실적 결과로 탄중위에 보고된 자료입니다. 총 배출량이 6억 5,400만 톤으로 3.5% 감소하였고, 좀 부문별로 보게 되면 전환 분야에서는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강화되고, 또 산업 부분에 대해서 뭐 경기적인 영향 부분도 반영이 되었고, 또 산업 분야의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그리고 수송 분야에서 친환경 자동차의 비중 확대, 주행거리 영향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줄어든 반면 건물 신축, 그리고 가축 두수 증가 등에 따라서 건물과 축산 분야에 대해서는 일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IPCC와 세계 그 에너지 기구 등에 관련된 그 통계를 기반으로 EDGA라는 그 해외 온실가스 배출량의 배출량 추정치를 통계치로 제시하고 있는 이 사이트의 그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전체 어떤 전력 비중과 또 산업 분야, 수송 분야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CO2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으로 전체 그 약 한 7위 정도의 지금 수준으로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CO2 배출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1인당 배출량 규모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 NDC 달성을 위해서 그 탄소 중립 관련 제도로 배출권 거래제, 목표 관리제, 냉매 관리제 등 이러한 그 감축 제도를 통해서 약 80% 정도를 커버를 하고 있고, 기타 지자체와 국민의 녹색 그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그 배출량을 감축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환경 관련 이제 기관에서 다양한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탄소 중립과 온실가스 감축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공단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총괄적으로 드리면, 우선 감축 제도와 관련해서는 배출권 거래제, 그리고 이제 목표 관리제는 사업장에 대한 목표 관리제와 온실가스 공공부문에 대한 목표 관리제로 구분되고요. 또 불속의 온실가스 관리, 그리고 이제 정책 지원 분야로서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도, 그리고 기후 대응 기금 제도를 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또 감축 기반 마련과 관련해서는 국가 그 온실가스 배출 통계 구축, 또 이제 지자체 탄소 중립 기본 계획에 대한 수립 지원, 사업장의 탄소 중립 설비에 대한 설치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고, 친환경차 보급과 관련해서는 전기차 구매에 따른 그 보조금 지원과 또 친환경차 수소 전기차의 충전시설 그 인프라 구축
관련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참여와 관련해서는 탄소 중립 포인트 제도, 자동차 또 에너지 분야로 구분되고 또 개인 단위에서 그 실천 활동에 대한 탄소 포인트 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기후변화 특성화 교육원, 대학원, 온실가스 전문인력 양성 과정 등 기후변화 탄소 중립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도 공단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주요 내용 순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단은 국가 탄소 중립 목표보다 10년 빠르게 2040 기관 탄소 중립과 녹색 탄소 중립 선도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선 국가 탄소 중립과 온실가스 감축 제도와 재정적인 어떤 기반에 대한 운영과 함께 지자체 일반 국민의 탄소 중립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두 번째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기후변화와 또 탄소 중립과 관련된 사업 관리와 그리고 또 자원순환, 선순환 관리 체계, 재활용률 제고 등 이러한 또 새로운 어떤 폐자원의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을 통해서 환경 분야의 어떤 탄소 중립과 연계성을 강화를 하고 있고, 기관 자체의 탄소 중립 이행 체계를 더 고도화해서 좀 선도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출권 거래제입니다. 온실가스를 많이 이제 배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배출량을 할당하고 기업별로 남거나 부족한 어떤 배출량에 대해서는 거래를 통해서 온실가스를 비용 효과적으로 감축하는 제도로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평균 총량이 12만 5천 톤 이상인 업체 또는 2만 5천 톤 이상인 사업장 보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산화탄소 등 5개, 6개 관리 물질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공단은 배출권, 기업별 배출권 할당, 평가 또 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었는데요. 공단은 제도 시행 초기부터 기재부의 인력을 전문 인력을 파견해서 제도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를 하였고, 또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좀 제도 안착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략 무상 할당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2차 계획 기간인 18년도에 20년도에는 유상 할당을 이제 도입을 해서 3%에 대해서는 유상 할당을 하고, BM 할당이라 해서 각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제품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BM 할당을 적용을 해서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운영을 했고요. 이제 3차 계획 기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3차 계획 기간에는 이러한 유상 할당의 비율을 10%까지 확대하였고, 또 좀 더 높은 어떤 목표를 할당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운영을 통해서 과거 배출량보다 훨씬 많은 할당을 통해서 기업의 평균 배출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표관리제입니다. 목표관리제는 이제 사업장 목표관리제와 공공부문 목표관리, 온실가스 목표관리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구분되는데, 사업장은 배출권 거래제 적용 대상보다 조금 더 소규모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5만 톤 이상 업체 사업장 단위로 15,000톤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준 연도 대비해서 목표량을 이제 관리하는 부분이고, 환경부에서 총괄적으로 하지만 각 이제 부문별로 관장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는 국가 지자체 또 공공기관들이 기준 연도 배출량 대비해서 해당 연도의 목표 달성을 실적을 검토해서 평가를 하는 제도를 공단이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적인 어떤 그 수단으로 기후 대응 기금 분야를 말씀드리면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 중립 사회의 이행과 녹색 성장을 촉진하는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후 대응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원의 규모는 그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서 유상 할당 재원과 또 복권 기금의 전입 재원 등을 통해서 연 한 2조 5천억 정도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고, 공단의 각 부문별 연도별 목표를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식별하고 또 기금 사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성과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결산 결과 최초 시행한 결과 132만 톤의 감축 성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입니다. 국가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해서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또 예산 집행의 결과 그것이 얼마만큼의 그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결산 분석을 통해서 국가 재정에 환류하는 제도입니다. 공단은 이 제도 감축인지 예산제도 초기부터 기재부의 인력 전문 인력 파견과 TF를 구성을 해서 제도 지침 마련과 또 제도 운영 기반을 안정화에 저희가 이제 역할을 하였고, 24년도 그 예산에 대한 어떤 감축 예상 성과로는 약 430만 톤의 CO2가 감축될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EU 시밤 제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EU 시밤 제도는 그 온실가스의 그 배출 비중이 높은 이러한 그 철강, 시멘트, 또 이제 알루미늄 이런 그 수소, 전력 이 부분에 대해서 EU 2026년도부터 지금 이제 그 전환 기간을 거치게 되면 26년도부터 부족 부분에 대해서 인증서 구매를 하는 그런 부담으로 지금 기업에서 상당한 어떤 부담으로 갖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 그 기업의 어떤 이제 탄소 집약도를 낮추는 노력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그 제도에 대한 이해와 또 배출량 산정에 관련된 또 이 정보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그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단은 지난해 그부터 헬프데스크 해서 EU 시밤제도 관련 대상 기업으로부터의 그 이런 관련 제도에 대한 문의, 그리고 배출량 산정과 관련된 이런 전문 그 상담을 하고 있고, 배출량 산정 그 해설서를 발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철강과 알루미늄 두 개 업종에 대해서는 해설서를 발간 완료해서 환경 홈페이지에 지금 게시가 되어 있고요. 기타 나머지 그 품목에 대해서도 5월달까지는 해설서의 발간을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지자체도 5년 단위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국가, 광역, 지자체 이러한 그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그리고 또 이러한 그 구체적인 그 성과 평가, 그리고 이제 부문별 감축 사업에 대해서 지속 그 모델 사업들을 발굴을 하고 원단위 개발과 이러한 그 가이드라인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기차 부문입니다. 전기차는 시간이 상당히 빠른 시간을 가고 있는데, 전기차는 저희가 이제 그 전기차 충전 시설 구축과 그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그 공공시설 중심으로 이동 그 경로 중심으로는 급속 충전기 30분 내로 충전되는 급속 충전기에 대해서는 공단이 직접 설치를 하고 있고, 또 민간 중심으로 설치되는 완속 충전 시설에 대해서는 공단이 보조금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별 그 자동차 구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대규모 법인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그 수요자에 대한 그 구매 보조금에 대해서는 공단이 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각각 공공기관들이 의무 구매 임차 제도도 운영을 해서 공단은 이러한 그 누리집 시스템을 통해서 전기차 충전소 위치라든지 충전 가능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미래 폐장 거점 수거 센터인데요. 이제 이러한 그 친환경 차의 어떤 그 이제 전기차가 이제 그 많이 이제 보급되면서 새로운 어떤 그 폐 배터리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폐 배터리에 대한 어떤 수거 또 재활용을 통해서 시장 체계로 이렇게 이제 순환되도록 하기 위해서 공단은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각 거점별로 수거센터를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터리에 대한 잔량에 대한 평가, 성능 평가를 통해서 이제 민간의 어떤 재활용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지금 기존에 이제 조금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그 검사 기법을 지금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탄소 중립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적인 어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은 이런 가장 그 오염 배출인이 높은 제조 공정을 대상으로 해서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해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친환경 설비 구축 사업이라 해서 스마트 생태 공장 구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최초 사업 시작부터 해서 매년 기업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이러한 그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생협력 프로그램은 지방과 또 대중소기업의 상생 프로그램입니다. 협력 환경 기술, 혁신 기술이 이제 필요한 어떤 그런 기업과 혁신 기술을 갖고 있으나 좀 실증화 또는 그 상용화하기는 어려운 어떤 기업들을 매칭을 해서 그 기업의 실증화 시설 운영에 따른 자금을 지자체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지원함으로써 이러한 그 녹색성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의 어떤 그 성공적인 모델로 지금 당초에는 인천에서 시작해서 지금 전국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탄소 포인트제는 이제 뭐 가정에 대해서는 전기 수도 사용량에 대해서 포인트 지급과 또 개인 단위에서 뭐 텀블러 사용이라든지 이런 그 개인 단위 실천 활동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하는 제도로 여러 가지 어떤 유통업체와 또 카드사의 협업을 더 강화를 해서 좀 혜택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고품질 이제 플라스틱을 이제 버리게 되면 다른 어떤 그 플라스틱 폐기물과 같이 섞여서 오히려 이제 이런 그 고품질 어떤 폐기물의 플라스틱에 대한 어떤 그 좀 회수가 좀 안 되는 부분을 이제 저희가 민간, 시민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이 협업을 해서 좀 이렇게 고품질 폐기물 플라스틱을 배출했을 때 좀 지역 화폐라든지 탄소 포인트로 지급하는 어떤 체계를 운영을 해서 지금 이제 전국 단위로 지금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CCU 관련인데 뭐 CCU는 뭐 이제 국가 그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전략에서 중요한 어떤 그 탄소 중립 이행 수단으로 또 반영이 되어 있고 또 국가 핵심 탄소 중립 기술로도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내 벤처 제도를 통해서 지금 이제 관련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보통 이제 저장이 이 부분은 이제 식물성 플랑크톤을 위해서 좀 생물학적인 어떤 그 처리입니다. 그래서 미세 조류가 CO2를 사업장에 그걸 갖다 이제 흡수를 해서 먹어서 그것을 이제 이 CO2를 갖다가 흡수하는 형태로 하고 이 미세 조류는 이제 이렇게 나중에 그 동물성 사료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과정에서 이제 좀 순차적인 그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서 지금 현재 그 경남 양산 그 필립 모리스 그 사업장 현장 옥상에 이 부분을 설치를 해서 지금 실증 시험을 계속하고 있고요. 올해는 삼성물산에서 이런 그 좀 더 큰 규모의 그 실증 실험 시설을 저희가 구축하는 것을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 제가 이제 준공식 때 이사님
그 같이 양산시장님하고 같이 그 준공식을 했던 그 화면 자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공단은 이 경영 공시, ESG 공시 확대와 관련해서 기재부에서 알리오 시스템에 대한 개편 작업에 공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존의 그 알리오 공시 항목에 대해서 ESG 이 기준으로 좀 ESG 분야에 대한 어떤 분류 체계를 갖다가 개선하는 작업, 그리고 이 분야의 신규 공시 항목에 대해서 의견 저희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시 항목을 발굴해서 그 건의를 하고 이 부분이 이제 기재부 원료 공시 기준에 반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저희 공단에서는 탄소 중립과 관련된 각 국가 지자체 국민의 이러한 탄소 중립을 이제 이행하기 위한 어떤 그런 기술적인 전문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시간 지정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딱 맞춰서 발표를 잘 해주셨습니다. 아주 뭐 공단이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데 그걸 참 우리한테 다양한 정보를 주셔가지고 좋습니다. 사회자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니까 바로 토론으로 일단 지정 토론 두 분을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좀 잠깐 띄워봐 주시겠어요? 19페이지 발제본에 제 거 말고 발제본에. 예. 예, 저는 그 환경 공공 행정 기관에서 한 30년 근무를 이제 하고 작년에 제가 이제 임원으로 임기를 마치고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이나 기업에 대한 자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환경은 정말 오랫동안 해도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급변하고 있고 글로벌 이슈들이 계속 새로운 것들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는 것을 우선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그림을 제가 띄워달라고 한 이유는 잠깐만 일어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2050 LEDS를 한 이 그래프 같은데 요 파란색 부분, 요 밑에 부분은 정부의 제도와 법적인 지원을 통해서 달성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 나머지 부분은 국민이라든지 지자체라든지 혹은 그 여러분이 같이 근무하고 계시는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자발적 협조가 없으면 달성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제 자발적 협조라는 것이 과연 이제 이 공단에서 제시한 자료는 그거를 자발적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또 다른 제도를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제도만으로 이것이 달성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좀 이제 갖게 됐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또 과거처럼 단순한 애국심이라든지 환경 보존에 대한 그 어떤 호소 여기에 의존하기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사회, 경제, 외교, 국방까지 환경이 관련이 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지 않으면은 저런 부분들에 있어서 달성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환경이 그동안 어떻게 다루어져 왔고 또 글로벌 환경 이슈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되고 있으며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이슈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좀 가볍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환경공학과 출신 혹시 있으세요? 여기 없으실 것 같은데 환경공학과가 최초로 생겨난 게 서울시립대 1980년입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위생공학과라는 형태로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 교과 내용이 이 환경공학과가 생겨난 이후와 이전이 확연하게 다른데 환경공학과가 생겨나기 이전에는 제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용수 처리, 하수 처리, 고용 폐기물 처리, 산업 폐수 처리, 처리라는 것이 다 들어가죠. 즉 엔드 오브 파이프, 즉 파이프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이제 주된 관심사였는데 환경공학과가 생겨난 이후부터는 오염 방지공학, 방지라는 말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즉 엔드 오브 파이프 이전 단계에서 오염물질 자체를 줄이자
하는데 이제 학문적 제도적 목적을 가지고 이제 출발했다는 것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 차원에서는 보사부의 공회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공회계로 있던 환경부의 전시인 부서가 1980년에 오면서 환경청이 생겨났고요. 1990년에 환경처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91년도에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는 낙동강 패널 사건 이후에 1994년에서야 이제 환경부가 태동이 됐죠. 물론 이제 그 태동 자체가 늦긴 합니다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조직이 커왔다는 것은 또 분명한 다른 부처에 비해서 또 분명한 우리가 알아둬야 될 사실입니다. 근데 반면 최근에 그 1년간 보도되는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환경 이슈가 차지하는 비중을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한 3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정부 세출 예산에서 차지하는 예산 비중은 약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정부 세출 예산이 약 656조 정도 되는데요. 환경부 예산은 14조 원 정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후발주자이면서 예산도 굉장히 적고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환경 이슈에 대처하고 또 선진국가 어깨를 나란히 애쓰는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글로벌 환경 이슈는 우리 장 차장님께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97년도에 교토의정서에서 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처음으로 정했고요. 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그 캅 21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세 가지 결정사항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산업화 이전 대비 21세기 말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씨 내에서 막자라는 것이 합의가 됐고요. 회원국들은 그 국가별로 목표와 계획을 제시하자 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로는 후진국을 위해서 선진국에서는 금융 지원을 시작해보자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근데 2015년 이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로 바뀌면서 미국은 이 조약에 탈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21년도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다시 또 재가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캅 27에서는 중국과 인도 등에서는 1.5도씨가 너무 빡빡하다. 2도씨까지 완화하자는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캅 20 정상회의에서 이런 부분들을 묵살하고 1.5도씨를 재신임하는 그런 이제 절차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에 캅 28, 즉 2023년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캅 28에서는 의미 있는 결정들이 이루어졌는데요. 첫 번째가 파리 협정에서 이루어졌던 그 목표와 계획, 국가별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 전지구적 이행 점검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행 점검이 한번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로는 손실과 피해 기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즉 후진국에 대한 선진국의 금융적 지원을 하자는 것이 확정이 돼서 선진국들은 얼마씩 내겠다라는 것까지 이제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돈의 용처에 대해서는 아직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즉 후진국들은 지원 대상을 후진국으로 제한시켜달라라고 하고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피해를 입은, 선진국에서는 돈만 내고 그러면은 지원을 전혀 못 받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기네가 전반적인 지원은 받지 않겠지만 그 피해를 입은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도 지원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게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화석연료의 또 단계적 퇴출 여부도 논의가 됐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21년 기준으로 그 CO2 배출이 7이고요. 1인당 배출은 세계 1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0년 내 또 재생에너지 그 비율을 3배까지 확대하자는 선진국 합의에 우리나라도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현재 재생에너지가 발전량에 차지하는 비율이 21년 기준으로 약 7.15%에 불과하고요. 세계 평균이 28.1%라는 것을 감안하면은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멀다 하는 부분을 좀 여러분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 ESG도 아까 이제 발제에 나왔었는데요. 우리나라도 ESG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보다는 굉장히 체감 있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미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 또 26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가 기업지배 구조 보고서를 의무 공시토록 되어 있고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는 26년부터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
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가 의무 공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는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그런 공시가 좀 늦어진 점, 또 세계 그 회계 기준인 IFRS가 작년 6월쯤에 확정된 점들을 고려해서 적용 시점을 26년 이후로 미뤄놓은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한숨 돌리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전체를 이끌어가야 될 국가나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준비할 것이 더 많아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 IFRS라는 국제회계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들은 IFRS 1이 그 일반 요구 사항들이고요. 2가 기후 관련 공시 사항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4월 22일 얼마 전이죠. 그 금융위에서 ESG 금융추진단 4차 회의를 거쳐서 4월 30일 날 그 ESG 공시기준 초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우리나라의 원칙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후 분야부터 먼저 공시에 들어가겠다. 두 번째는 IFRS 1, 2와 더불어서 세 번째로 정책 목적 추가 공시 사항도 제시하겠다. 국가가 제시하라는 건 제시하라는 겁니다. 그 IFRS 기준에 없다 하더라도. 또 하나는 이제 기업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고민하던 부분이 스콥 3에 대한 부분인데요. 다행히 스콥 3 부분들은 기업 입장에선 다행히 제외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스콥 3가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준, 공시 기준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그 ESG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공급망 실사 의무화법입니다. 공급망 실사법이라는 것은 인권 환경 관련해서 부정적인 영향 요인을 모 기업에서 공급망에 있는 모든 납품회사까지 포함해서 이 부정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예방하고 완화해서 제거 조치까지 하라는 뜻이고요.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를 공동 부담해야 된다는 취지의 법입니다. 23년부터 이미 독일에서는 시행이 됐고요. EU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는데 최근 4월 24일 날 EU에서도 의결이 됐습니다. 결국 이제 이 공급망 실사법이 26년부터는 EU에서도 실시가 된다는 이제 부분이고요. 또 아까 발표 자료에 그 CBAM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CBAM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이제 26년 이후부터는 유럽에 플라스틱 제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 반드시 재생원료 30% 이상이 함유되도록 해서 제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함유되지 않으면은 관세를 추가 관세를 더 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화급한 화두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관련된 여러 가지 재활용 기술, 뭐 플라스틱 열분해라든지 이런 기술 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메워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리백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이제 총괄해서 또 아리백 말씀을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최근에 한 보도에 의하면은 이제 한 지자체에서 조사를 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아리백 수요 조사 및 지원 방안에 관련된 연구 보고서라는 것인데요. 이제 관내 기업의 208개 중에서 수출 실적을 가진 117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 조사를 했는데 본인들이 수출하는 수출 당사자 국가 또는 그 기업체에서 아리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를 요구하는 경우였고요. 두 번째는 ESG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제출해달라. 세 번째는 전 과정에 있어서의 탄소 배출량 측정 결과를 내놔라. 뭐 이런 요구들을 이미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미이행할 경우에는 수출 비용이 증가되고 수출 물량이 감소되고 또 투자 유치가 축소되고 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궁극적으로는 국외 경쟁사의 거래처를 빼앗길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고 예상 불이익을 스스로 뽑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런 아리백, ESG 또 공급망 실사법 등 다양한 이런 환경 글로벌 환경 이슈라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 거시적으로 봐야 될 그런 사안일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당장 수출을 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기후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이제 있는데요. BBC에서 방송이 됐습니다. 기후라는 말에 이제 클라이밋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데요. 클라이밋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새로 생겨났다고 합니다. 비근한 예로 이제 브라질에 비가 많이 내리면은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라는 말이 있답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은 그 커피 수확량이 많아지고 커피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걸 활용하는 스타벅스에서는 주식값이 올라간다. 다시 말해서 기후의 영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라는 건데요. 이제는 경제 문제조차도 단순한 그 과거의 비교 우위론에 따른 수급 조절 위주의 정책보다는 배출을 저감하고 품종을 개발하는 등 기후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런 취지에 저 스스로도 이제 공감이 가는 주장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런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자원순야 분야에서 눈에 띄는 국내의 변화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이오가스입니다. 즉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는 일정량 이상을 배출하는 업체들은 이제 국가에서 그 배출하는 양의 일정 부분을 바이오가스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법이 작년 12월 3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이 음식물 폐기물의 80% 정도가 대부분 퇴비나 액비로 사용되는데 이미 경작지가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사용이 제한되고 있고 또 환경에 2차적인 오염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맞물려서 바이오가스 생산을 늘리려는 것이 국가의 목표입니다. 바이오가스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만들어진 바이오가스는 40% 정도가 CO2고요. 60% 정도가 메탄입니다. 여기서 CO2를 제거하는 것을 고질화라고 하고요. 이것을 다른 물질로 에너지 물질로 전환하는 것을 이제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데요. 최근에는 이 바이오가스를 스팀이나 발전을 하는 데서 국한되지 않고 여기서 수소를 만들기도 하고요. 바이오 에탄올을 만들기도 하고 바이오 메탄올을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충주에 가시면은 하수 처리장이 있고요. 하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 슬러지를 가지고 바이오 가스화하는 시설이 있고요. 이 가스를 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또 시설이 있고 그 바로 옆에는 수소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를 가지고 계신 분이 가서 충전이 가능한 원스톱으로 그 시설을 지어놨는데요. 이제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은 굉장히 인상 깊으실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설들이 다 있구나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 환경과 이 경제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감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금방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전기 자동차 부분인데요. 전기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배터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이제 그 유가 금속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대기업들의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K라든지 이런 큰 기업에서도 최근에 싱가포르에 있는 폐배터리 재활용 회사를 인수하는 등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들도 여러분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드릴 말씀이 좀 많긴 한데요. 하여튼 또 위원장님께서 좀 시간을 줄여달라고 해서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의가 있으시면은 그때 또 추가 말씀드릴게요. 네. 또 이어서 그 손경희 선생님께서 7분 정도 해주시고 더 소름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손경희 부장입니다. 저희 그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저희는 인천시 서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의도 6배 정도의 규모로 매립장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1, 2 매립장은 난지도 매립장이 종료되고 이게 포화되고 나서 이제 저희 매립장이 구성됐는데요. 이제 난지도만한 게 저희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1, 2 매립장은 지금 매립이 종료돼서 1 매립장에는 지금 36홀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고요. 2 매립장은 아직 종료된 지 얼마 안 돼서 뭐 화훼단지나 공원 등 지금 어떤 용도로 쓸 건지를 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 매립장은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4 매립장은 예정 부지가 남아 있는데 옛날에 2018년이나 19년도에는 폐기물을 매립할 때 요 정도 양이면 매립지가 저희 이미 종료가 됐었어야 됐는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금 예정 부지는 앞으로 한 100년 이상은 더 매립할 수 있는 그런 그 부지가 지금 남아 있는데 저 정치적으로 인천시에서 종료하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탄소 중립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발표를 하겠는데요. 저희 공사에서 추진되는 그 구체적인 그 사례 2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온실가스 국제 감축 사업 전담 기관으로 저희 공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지정이 된 것은 그 오랜 기간 해외 사업의 경험과 메리가스를 활용한 자원화 사업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가 바탕이 되어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 온실가스 국제 감축 사업은 2030년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 달성을 활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해외에서 확보해 와야 하는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1차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국외에서 3,750만 이산화탄소 환산톤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전담 기관으로 지정된 데에는 그 폐기물을 매립하고 매립가스가 발생하는데 이 매립가스를 자원화하는 사업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그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포집해서 발전시설의 원료로 사용하는 CDM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2007년부터 한 10여 년 넘게 수행해 왔습니다. 이 방법으로 그 매립가스가 악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농도가 높고 저도 이제 매립장에서 근무하다가 이 악취를 잘못 맡아서 그 기절을 하셔서 그 쓰러진 분들도 좀 봤는데 굉장히 위험한 가스거든요. 근데 이 가스를 활용해서 친환경적으로 처리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저희가 인정받아서 882만 CO2 톤의 탄소 배출권을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매립가스를 활용한 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수력이나 태양광에 비해서 7배나 효율성이 높고 매립가스에는 이산화탄소보다 지구 온난화 지수가 28배 정도 높은 CH4 메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기후위기 대응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담기관 그 매립가스를 활용한 사업이 많이 효율성이 높은데요. 저희가 해외 폐기물 매립장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기술 지원, 투자, 구매 등 활동을 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한 뒤에 해당 감축 실적 중 일부를 우리 정부와 기업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해외 폐기물 매립장의 매립가스를 포집 소각해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몽골 울란바토르 나랑진 매립장에 그 저희 공사 직원들이 파견되어서 현재 수행 중에 있고요. 다음 사업 후보지는 남미 볼리비아 산타크루스 매립장에 그 유력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말레이시아 테랑가누주 매립장에 대한 사업성 검토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사는 남미와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국제 감축 사업을 순차적으로 확대해갈 예정이고요.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의미가 큰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저희 공사는 앞으로도 중점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간단히 하겠는데요. 여기 제가 책자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 기후위기 시대에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게 지금 사실 다 늦었다고들 다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쉽게 읽히고 또 희망적인 메시지로 탄소 중립을 전달하고자 기획했고요. 현재 수도권 2,000여 곳 이상의 초등학교에 이미 배부가 되었고
그다음에 요 내용은 2030년도에 우리가 지금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미 탄소 중립을 실현했다고 가상하고 이 2030년 미래를 배경으로 우리나라, 몽골 그리고 독일 출신의 아이들이 그 크리에이터 대회에 참가해서 탄소 중립을 주제로 브이로그를 제작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그 책자는 이미 그 대형 서점에도 이북으로 배포되어 있고요. 올 하반기에는 영어와 몽골어로 번역을 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 중인 몽골 그 울란바토르 그 초등학교 인근에도 초등학교에도 저 배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감사합니다. 네. 박찬호 연구원님께서도 잘 보면 그 큰 그 글로벌한 시각에서 그 이 탄소 중립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이슈와 이런 방법론에서 발표 같이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신 선생님께서 손경희 선생님께서도 자기 현업에서 그죠 있는 거 가지고 쭉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인포메이션을 얻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토론이라는 것은 이 발제자가 있잖아요. 그 발제자한테 좀 질문을 하는 이슈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제 판단으로는 조금 이제 질문이 좀 있어야 이분 장 처장님도 그죠? 여기 온 보람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플로우나 선생님 중에서 이 하시는 일, 장 처장님이 발표한 이런 일의 그 현업에 대해서 그 궁금하다든가 또 어떤 새로운 어떤 면이 있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할 게 있으면 한 3분 정도 받겠습니다. 우리 김정기 교수님 먼저. 네. 하여튼 오늘 토론을 통해서 아주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탄소 중립 과정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산업에서의 전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무래도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런 탄소 중립 과정에서의 전환 과정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하면서도 탄소 중립의 로드맵을 지키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러한 측면에서 아까 CBAM에 대해서도 설명을 주셨지만은 산업계의 전환을 위해서 우리 공단에서의 역할이 좀 어떤 측면이 있는지 특히 제조업 공정의 변화나 또는 탄소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의 도입 이런 측면에서의 공단의 역할이 있는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아까 박찬호 위원님께서 요 아까 표에 말씀했잖아요. 정부가 해야 될 일과 거버넌스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어저께 새마을 이런 단체에 가서 물어봤더니 자기들의 목표가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를 시골에서 있는 탄소 중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새마을 중앙에 제가 좀 있었는데 거기에 최고 과제가 탄소 중립이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그렇다면 김준기 교수님하고 결부시켜서 말씀드리면 그런 거버넌스적인 노력 있잖아요. 이런 것이 그죠? 거기에 좀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일단 그 질문 하나 하고 또 질문 또 받겠습니다. 예. 이름 말씀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수료생 김서연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발제를 잘 들었고요. 장인환 처장님께 질문이 있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탄소 중립을 위한 추진 제도 중에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가 있는데 이 제도의 의의에 대해서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지 예산제 제도에 해당하는 사업 대상이 온실가스 감축이 목적인 사업과 부수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들이 감축 사업으로 정의가 되고 그 감축 사업들의 예산과 결산에 대해서 평가하겠다는 건데 이게 원래 진행되던 사업들인데 부수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평가를 해서 이게 법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거를 명시했다는 거에서 의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예산 결산 평가를 통해서 또 다른 감축 효과를 발생시킬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건지 거기서 의의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질문하십시오.
또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 성함과 마이크 있나요? 공산거래위원회에서 국진사업 네. 장 소장님께 질문하고 싶은데 환경적인 그런 기준들을 계속 생겨나고 뭐 아리백이나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는데 최근에는 뭐 ESG 이슈는 완전히 좀 사라지는 느낌인 것 같고 아리백은 뭐 커지는 것 같은데 공단 측에서는 어떤 지향점을 어디에다 주고 있는지 한 군데 지향점을 가지고 그 사업들을 구성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거를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지. 네. 또 질문하시죠. 금 교수님 저 질문 없습니까? 예. 아까 잠깐 나왔지만 파리 협약에서 미국이 잠시 탈퇴를 했다가 다시 들어왔죠, 그죠? 근데 이번 11월 이후에는 어떠실 거라고 예상이 되고 트럼프가 다시 만약에 들어오면 계속 갈까요? 아니면 또 빠질까? 또 그게 궁금하고 막상 그런 거에 대해서 과연 국제기구 쪽에서는 뭐 미국이 한 나라가 뭐 하는 거는 상관없지만 미국이 하는 것은 좀 여파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형태의 좀 준비 작업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쪽에 한 분 더 하시죠. 예. 한전에서 온 김웅식입니다. 그 장 처장님 그 발표 자료 16페이지를 보면은 그 감축 목표가 쭉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요. 2023년부터는 한 10에서 15만 톤씩 줄다가 마지막 해는 거의 그 80만 톤 확 줄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현실적으로 목표치를 430, 600만 톤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잘 줄이다가 마지막에 확 우선 그래프를 해놓은 건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분야별로 뭐 전환 산업 수출 분야별로 쫙 있는데 이게 감축이 되는 게 있고 플러스 되는 게 있고 왔다 갔다가 있는데 어느 분야가 좀 잘 감축하기가 연도별로 봤을 때 좀 쉽게 예상되는지 아니면 어떤 분야가 제일 어려운지. 질문 좋습니다. 전부 다 한 번 더 하시죠. 뭐 질문 더 있습니까? 네. 오늘 질문. 저는 장채원님 발표 너무 재밌게 들었고요. 저는 행정대학원 정치학 박사과정 최현태라고 하고요. 제가 탄소 중립 관련해서 그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국제 감축 부분이 제가 무엇인지 되게 궁금했는데 오늘 토론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제가 본 미국의 메릴랜드 대학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NDC랑 그 정기본을 함께 이제 가지고 분석을 하면서 우리나라 국제 감축을 뺀다면은 NDC 달성이 실질적으로 좀 어려워진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국제 감축이 뭐 당연히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는 하는데 국제 감축이 탄소 중립을 위한 목표 달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빼고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엄청 많은 질문을 주셔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답변 부족한 부분은 또 본부장님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탄소 중립 관련해서 산업계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 산업계에서 그 탄소 중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마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공단에서도 이러한 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원이라는 부분이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또 기술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공단뿐만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탄소 중립은 모든 어떤 부처와 또 공공기관이 망라해서 해야 될 주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각각의 기관들도 그 특성에 맞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지원 활동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후 변화와 기후 대기 관련해서는 또 대기 배출 시설에 대한 어떤 기업 지원 그리고 자원 순환과 관련해서 자원 재활용과 관련된 그런 업체들 그리고 또
아까 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조 공정에 관련된 그런 스마트 생태 공장 등 이러한 기업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난해 저희가 ESG 스포터즈를 구성을 해서 각각의 그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좀 통합적으로 저희가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 ESG 스포터즈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그 감축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전력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에너지 믹스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아주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유관 기관과의 협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저희가 에너지공단하고 같이 협업 MOU를 해서 관련 기관 간에 같이 여러 가지 이런 그 기업 지원 관련 활동을 또 체계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 거버넌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ESG의 그 마지막 그 거버넌스 부분도 상당히 지금 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ESG 그 탄소중립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일 사실은 ESG 탄소중립위원회 제가 간사로서 또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 위원회는 각각의 그 지금 국가탄소중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신 분과 또 ESG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국내 전문가분들이 그 같이 참여를 해서 2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그 우리 공단에 또 그 ESG 탄소중립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고요. 또 시민 그 참여 혁신단 회의를 다다음 주에 그거는 좀 예정 중인데 전국의 시민 참여 혁신단을 구성을 해서 이러한 그 탄소 중립과 이러한 그 공단의 친환경 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인지 예산 제도와 관련해서는 결국 이제 국가 재정법과 국가 그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의 이 관련에 따라서 이제 추진하는 부분인데 전체 정부의 어떤 예산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이 이제 감축 사업인지 중립 사업인지 전체적으로 이제 그거를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그 정부 재정과 기금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이 부분은 이제 재정이겠죠. 기금도 사실은 이 탄소 인지 예산제 적용의 검토 대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온실가스 를 얼마만큼 감축하는지에 대한 효과를 예산 편성 단계에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또 보다 더 온실가스 감축이 용이한 어떤 그런 사업의 형태에 대한 어떤 그 제언을 통해서 그 사업을 통해서 이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더 높이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결산 단계에서 그러한 어떤 성과 분석을 통하고 또 국회에도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ESG 이슈와 이제 RE100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이번에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ESG 이슈가 사실은 조금 지금은 국내적으로 조금 약간 그 중요도가 좀 떨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 그 지금 EU 시범제도라든지 EU 공시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고 또 미국의 사실은 탄소 중립 부분만 하더라도 IRA의 그런 관련 내용들이 대부분 탄소 중립 뿐만이 아니고 자국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런 그 무역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탄소 중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제도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또 EU의 뭐 PP5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범제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 전체적으로는 EU나 미국이나 이런 그 무역과 관련된 어떤 그런 거와 연계된 어떤 탄소 중립과 ESG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뭐 스톱되거나 또는 역행하는 흐름은 아니고 지속 간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앞으로 또 그렇게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좀 기업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또는 그 탄소 중립과 이런 경제적인 어떤 그런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의 어떤 그런 또 비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요거는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똑같고 한전에서 이제 감축 목표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도 이제 포함되어 있지만 결국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한 어떤 핵심 기술들에 대한 어떤 발전이 아주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미국이라든지 EU나 이런 쪽에도 해당 그 법안에서도 또 이러한 기업에 대한 뭐 CCUS에 대한 어떤 그런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든지 또는 기술 개발 R&D에 대한 어떤 대규모 어떤 예산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그 탄소 중립과 관련된 이런 핵심 기술들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보가 되게 되면 이러한 어떤 그 기술을 통해서 또 탄소 중립이 역사는 항상 이렇게 급격하게 어느 시점에서 전환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어떤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좀 투자가 좀 계속 강화돼야 되고 또 관련해서 이제 녹색 금융적인 측면에서는 또 결국은 정부 재정이라든지 어떤 국가 예산을 통해서 다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기후 금융, 녹색 금융을 통해서 민간의 어떤 그런 금융이 이 기후 리스크를 해소하는 어떤 방향으로 좀 투자가 더 확대되고 이러한 어떤 시스템이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게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1분만 말씀드리면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쓴 그 글이 논문이 그 아까 구미 패널 사태 있잖아요. 패널 사태 그거를 이제 썼고 그 다음에 환경 대구 염색공단이 터지고 다음에 구미가 터져 2개의 논문을 써서 이제 학부에 실었는데 그때가 80년대 후반에서 이제 90년대 있던데 그때가 행정학에서는 환경 규제에 대해서 논문이 많이 쏟아질 때예요. 그때는 핵심이 뭐였냐면 전부 다 정부가 어떻게 환경 규제를 제대로 하고 그 전략이 뭔가 해가지고 한 15년에서 20년 동안 그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의 추이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은 이제 기후변화, 탄소 중립 이렇게 이제 변해가면서 글로벌 이슈를 우리가 수용하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가 이런 거로 돼서 상당히 그 격세지감이 있고 그래서 참 오늘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세 분의 발표 토론자 너무 감사드리고 끝까지 지켜봐 주신 학생들, 관람자들 전부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세미나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